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나무 분쇄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헬레 크래프트는 덴마크 북부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된 헬레는 뛰어난 능력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페난항공의 스튜어디스가 되었으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페남항공의 회원이자 조종사 훈련을 받던 31세의 리처드 크래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부족함 없이 자라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말주변이 아주 좋았는데 본인의 매력을 잘 아는지 매일 다른 스튜어디스에게 대시했습니다. 하지만 헬레를 만난 후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75년 11월 37세가 된 리처드와 28세가 된 헬레는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그들은 뉴타운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정착했고 이남일녀의 자식을 낳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982년에 결혼 7년차가 된 리처드는 비행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는데 시내 경찰 지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스튜어디스 일을 하던 헬레는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으로 아이들을 위해 마리토마라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1986년 11월 18일 헬레는 저녁 비행을 마치고 친구의 차를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친구 둘은 그녀를 데려다준 후 바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뉴타운에는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쳤는데 지역 전체적인 정전이 발생하게 되어 마을 주민들은 추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6시 아침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여전히 정전 때문에 조명과 난방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남편 리처드는 가사도우미 마리를 깨워 애들 셋을 데리고 아직 정전되지 않은 여동생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처드가 운전한 차를 타고 여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동생의 집에 도착한 마리는 헬레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리차드는 세 자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가 전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경 리차드는 다시 여동생의 집으로 와 마리와 세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리는 전날 밤부터 헬레가 보이지 않는다며 리처드에게 헬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걱정도 하지 않는 게 이상했죠. 다시 그날 밤 마리는 안방을 청소하다 카펫에서 닦기 힘든 검은 얼룩을 발견하여 리처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리처드는 난방장치를 침실로 옮기다가 실수로 등유를 카펫에 쏟았다고 하며 카펫의 얼룩진 부분을 잘라내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칠이 지났는데도 헬레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마리는 리처드에게 다시 헬레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리처드는 헬레의 어머니가 아파 급하게 덴마크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야 돌아올 것 같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헬레가 사라진 지 나흘 뒤인 11월 22일 비행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헬레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연락이 없자 항공사 직원이 헬레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헬레의 남편 리차드였는데 헬레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덴마크로 돌아갔다며 미처 회사에 휴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회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더 이상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헬레 동료들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는 사라지기 전 동료들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라는 이상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헬레의 말이 떠오른 한 동료는 인사팀에 요청하여 헬레의 덴마크 본가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해 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헬레의 어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최근 아픈 적도 없었고 딸이 덴마크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헬레의 동료들은 리차드를 찾아가 헬레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처음 리차드는 헬레가 여행을 갔다고 했지만 또 금세 말을 바꾸어 아내가 가출했다고 했습니다. 헬레의 친구들이 더 꼬치꼬치 캐묻자 리처드는 이내 헬레가 어디로 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난 헬레의 친구들은 심각하게 헬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리차드의 성격이 괴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가 사라지기 전 그녀는 리처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까지 고용했습니다.
헬레가 리처드와 이혼하려고 한 이유는 헬레가 사라지기 2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헬레와 리처드는 결혼 10년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헬레는 남편 리처드의 괴팍한 성격을 아이들 때문에 견디며 살아왔지만 서름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해 종종 친구들에게 남편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헬레는 리처드가 다른 여자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통화 중일 때 다가가며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초반 헬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화가 잦아질수록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헬레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은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관 키스 마요였습니다. 의뢰를 받은 마요는 리처드에 대해 조심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마요는 리처드의 불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밤, 마요는 사진 한 장을 헬레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리처드를 다정하게 포옹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 보였죠. 마요의 조사에 따르면 그 여성은 다른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였습니다. 헬레는 그들의 사진을 보고 깊은 배신감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내 헬레는 정신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 절차를 준비하며 새 자녀의 양육권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10월 14일 헬레는 리처드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단호히 거절하며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11월 4일 두 사람은 집에서 또 한 번 크게 언쟁을 높였습니다. 그날은 가사도우미 마리도 그들의 다툼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8일 헬레는 비행을 마치고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헬레의 동료들은 헬레의 실종에 분명 리차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곧장 헬레의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헬레의 변호사는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 헬레가 고용했던 사립탐정 마요를 찾아갔습니다. 헬레가 사라진 지 13일 후인 12월 1일 마요는 헬레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헬레가 실종된 지 열흘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은 바로 리처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조사 중이던 그 용의자가 마을에서 보조경찰 일을 하고 있던 리처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리처드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실종자 헬레의 가족이 아니어서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리처드를 통해 확인해 보았지만 리처드는 헬레가 말다툼 끝에 홧김에 가출했고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게 거짓말 탐지 테스트까지 요구했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피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피험자가 질문에 답할 때 일련의 생리학적 반응 변화를 확인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했는데 리처드는 3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전부 통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리처드는 헬레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요는 경찰의 테스트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요는 리처드를 잘 알고 있고 헬레의 실종이 무조건 리처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가사도우미 마리를 찾아갔습니다. 마리는 마요에게 안방 침실 카펫에서 발견한 얼룩을 리처드가 처리한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마요는 카펫에 묻은 얼룩이 헬레의 흔적이며 리처드가 증거를 없애려고 카펫을 처리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추후 마요는 바로 사람 몇 명을 고용하여 리처드가 버린 카펫을 찾기 위해 근처 쓰레기 처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결국 카펫 조각을 찾아내 바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 당시 헬레가 실종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헬레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실종 사건이 일어나자 현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신문과 TV를 통해 헬레의 실종 소식을 실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경찰은 여전히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압력의 사건은 코네티컷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주 경찰은 이 사건을 아주 신중하게 여기며 법의학 전문가 이창유 박사를 사건 현장에 파견시켰습니다. 이창유 박사는 아쉽지만 헬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이며 남편 리처드의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이창유 박사는 마요가 제공한 카펫 조각을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1980년대에는 DNA 감식 수준이 발달하지 않아 카펫에 묻은 얼룩이 헬레의 DNA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창류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리처드의 집까지 찾아가 가사도우미 마리에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창류 박사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유력한 단서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리처드의 신용카드 지출 명세를 확인한 결과 그는 헬레가 사라지기 불과 5일 전인 11월 13일에 가전 매장을 방문하여 대용량 냉동고를 구입했습니다. 가전 매장 주인은 리처드를 잘 기억한다고 했었는데 주문 당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기지 않았고 방문 배송을 거부하며 본인이 직접 물건을 픽업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1월 17일 실제 리처드는 가전 매장을 들러 냉장고를 가져갔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중 11월 19일엔 타지에서 트럭과 나무 분쇄기를 임대했습니다. 나무 분쇄기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직경 30cm의 나무까지 분쇄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심지어 시트와 이불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얻은 후 이창류 박사는 리처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침실에서 다른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창류 박사는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 경찰은 리처드가 헬레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또 헬레를 찾지 못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은 리처드가 한동안 비밀요원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 거짓말 탐지기의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처드가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요청한 이유였습니다. 이 단서로 법원은 수색영장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에 리처드가 세 자녀를 데리고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창류 박사는 이때다 싶어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의 침실 매트리스에서 5개의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빨간 자국을 발견하여 샘플을 수집한 후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그 흔적은 헬레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창류 박사의 팀은 또 리처드의 집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수건에 붉은색 체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무 분쇄기를 임대한 단서를 따라갔고 한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목격자는 조셉 헤인이며 현지에서 눈청소 일을 했습니다. 당일 새벽 그는 길가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3시 30분에 근처의 호숫가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 곁에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나무 분쇄기가 있었는데 나무를 청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 조셉은 경찰을 데리고 그날 아침에 남자를 목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호숫가에서 종이 조각이 섞인 톱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종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 맞춰보았더니 편지 봉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봉투에는 헬레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이창류 박사는 대담하게 리처드가 호수에서 나무 분쇄기로 헬레의 몸을 파괴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인력을 투입해 호숫가에서 총 2660개의 금발 머리카락과 69개의 인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실은 호숫가에서 발견한 인체 조직을 실험하여 전부 헬레의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외에 경찰은 호수 안에서 전기톱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기톱은 누군가가 일부러 분해했는데 톱날에서 다량의 이상한 잔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톱날에 엉킨 머리카락은 헬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잔여물은 헬레의 잠옷과 동일한 소재였습니다. 전기톱마다 고유의 일련 번호가 있었는데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전기톱의 일련 번호는 누군가가 일부러 지우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이에 실험실에서 회수용 특수화학 시약을 사용하여 그 일련 번호가 5921616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립탐정 마이오는 경찰을 찾아가 헬레가 남편 리처드의 뒷조사를 의뢰했을 당시 리처드에 대한 개인 파일을 전달해 주었었는데 그중 전기톱 구매 영수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5921616의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수증을 바탕으로 바로 리처드를 체포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1월 11일 저녁 경찰은 리처드의 집을 포위한 후 그를 체포했습니다. 리처드는 특급상해 혐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리처드는 경찰이 숨진 헬레를 찾지 못했기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1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었고 650개 이상의 증거물이 소개되었습니다. 검사는 많은 증인과 증거물로
리처드의 범행을 증명하여 리처드가 아내 헬레를 해쳤다는 걸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2주 동안 심의를 펼쳤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배심원 중 1명이 계속 리처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법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배심원 12명을 다시 선정하여 다른 날에 재심하기로 했습니다. 1988년 9월 7일 이번 재심에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리처드에게 유기징역 50년을 선고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